명문가 막내 도련님 허균이 14살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허균은요, 작은 형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문을 쫙 여니까 형이 허름한 차림의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 허균은요, 손님 무시. 네, 그냥 형만 보고 시에 대해서 또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구나. 예. 그러자 평소 자상했던 형의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시인이 이 자리에 왔는데 너는 이 사람의 이름 못 들어봤냐? 시인? 형의 꾸지람에 놀란 허균은요, 그제서야 자신이 무시했던 손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형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이달. 이달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 최고의 시인 이태백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시를 짓는 방랑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색이 남루하고 항상 누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네. 그런데 잠시 후 다소 무례했던 허균이 이달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균의 형이 이달에게 이렇게 청을 했거든요. 동생을 위해 시 한 수 지어주시지요. 둘째 형은요, 바로 운자가 되는 한자를 불렀고요. 그 한자를 듣자마자 이달이 시를 휘리리리 지어냅니다. 공란청일좌다시 폐각중문 불부시 장각소매 풍락진 춘심 이상 행화치. 앞서 둘째 형이 운자를 부르자 순식간에 시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자가 뭐냐면요, 첫째, 둘째, 마지막 줄의 그 마지막 글자, 네. 여기 이제 비슷한 발음이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시시진지. 한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켜가지고서 지어야 하는 거죠. 줄마다 기, 승, 전, 결의 의미까지도 다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순식간에 완벽한 시를 이달이 지어내니까 이 허균도 정말 이 사람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딱 보자 그냥 리스펙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에는요, 허균의 마음을 울리는 의미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요, 매화 가지에 있던 봄빛이 살구꽃 가지로 옮겨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 자, 이달은요, 자신의 재주를 봄빛에 비유한 거예요. 재주가 있지만 세상에 못 쓰이고 떠돌아다니는 자신을 그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달은 왜 떠돌아다니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면 시를 너무 잘 썼는데 신분이 사람들이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신분. 맞습니다. 바로 신분 때문입니다. 이달은요, 기생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얼자였습니다. 을자. 네, 시로 극찬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이달은 늘 차별받으며 조선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왔던 겁니다. 안현상 씨, 이 사건 이후에 이 허균과 이달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예, 둘은 뭐 아주 특별한 관계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로 바뀌는 거죠. 이달의 시는 맑고도 새로웠고 아담하고도 고왔다라고 평하면서 참. 이달을 아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이달이 서울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달의 살아가는 처지를 보니까 뭔가 아니야. 조선에서 서울로 살아간다는 거는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아주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달이 자신의 타고난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능력에 비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허균은 조선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뭔가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시만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세상, 그렇죠. 사회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허균은 자라면서 더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허균 주변에 서얼 출신 지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허균은 그들과 허물 없이 지내면서 교류해 나갑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서얼은 차별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서얼과 어울리는 허균. 그러면 다른 양반들은 허균을 어떻게 봤을까요? 왜 저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자기 급이랑 안 맞게. 신분이 엄연히 나뉘어져 있는데 명문과 자제가 서얼과 친구처럼 지낸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허균은요, 신분 때문에 사람을 가린다는 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난 그 친구들로 인해 삶이 즐겁기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골라서 했던 그런 느낌. 그래서 허균이 시대를 앞서 나갔던 그런 인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던 허균의 삶은요, 1594년에 큰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허균이 26살 나이로 문과에 급제를 한 거예요. 26살. 명성이 자자한 허씨 가문의 막내 허균이 조정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천재가 들어왔대 이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많은 신하들이 주목했겠죠. 그 중에서도요, 특히 허균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터 재능과 인망이 있는 선비를 극선하여 왔었는데 제주와 문장을 취하여 허균을 데리고 갈 것을 개청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바로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의 대표였습니다. 이 무렵에도 중요한 외교 자리가 있었는데요. 조선 사신단의 대표가 허균의 이 재주와 문장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꼭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어리고 이제 가출산 이런 관리를 활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파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신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균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보는 시험인 중시라고 하는 시험에서 장원, 그러니까 수석을 차지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학문까지 갖춘 인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허균이라면은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균이 외교 기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당대에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수창 외교. 외교? 수창외교? 수창은요, 바로 시를 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시를. 그러니까 조선과 명나라는 같은 한자 문화권이었잖아요. 사신들이 한시를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고 서로 뜻을 건네면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일종의 문화 외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허균은요, 글을 잘 쓰는 것에 더해서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요. 바로 탁월한 음주 가무. 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음주 가무. 바로 오명제라는 명나라 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명제도 문인인데 상당히 유명한 명나라의 문인이에요. 당시 조선 시대에는 어떤 시가 유명한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허균이 이제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시들을 그냥 모조리 외워서 읊어줬다.
좋아할 만하네요. 영재발굴단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한 번 보면 네. 맞아. 그냥 뭐 막 말도 안 되는 거 다 외우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명재는요 허균에게 들은 시를 묶어서 조선시선이란 책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 책의 본문 끝을 보면요 조선장원 허균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선에서 글 잘 짓기로 으뜸인 허균이 알려준 시로 엮은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명 외교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 허균, 임진왜란이 종료되고 5개월 후인 1599년 5월 허균은 황해도 해주로 향하게 됩니다. 종오품 황해도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허균이 황해도로 간 지 6개월이 됐을 무렵 조정에서 난리가 납니다. 허균을 하직시키소서. 자, 한번 당시 실록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창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따로 관할을 자기 집에 설치하였고 온 도내가 비웃고 경멸하니 하직시키소서. 야, 사무실을 자기 집에다가. 야, 아니, 허균은 가뜩이나 이 놀기 좋아하는 허균은요 한양에서 데리고 간 기생들과 자유롭게 놀곤 했습니다. 자, 결국 허균이 황해도사로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파직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6개월 만에 파직할 정도면 진짜 신나게 놀았나 봐요. 너무 짧잖아요. 음주 가문을 6개월 한 거야. 아유, 피곤해. 자, 그런데요 파직된 이후에도요 허균은 계속 다른 양반들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허균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생과 자꾸 어울리니 이 행실이 여간 나쁜 게 아닙니다. 아, 역시나 막 비난의 화살이 오네요. 자, 이런 비난에 허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남녀간의 정욕은 하늘이 준 것이고 윤리와 기강을 분별하는 일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성인보다 높으니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하늘이 준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 우리 계속 놀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말은 그 청산유수라는 말이 이게 야 저렇게 갖다 붙이는구나. 이거 어떻게 반박할 수 있지? 허균은 나름대로의 당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허균은 기생들과 이렇게 놀고 움직이고 이러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글로 기록까지 하고 다 세상에 오픈한 거예요. 본성에 충실하고 가식적인 삶 이런 것들은 내 삶에는 없다라고 거부했던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황해도사에서 파직된 이후에 허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직을 전전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허균의 재능이 워낙 대단하니까 아예 조정에서 쫓아낼 수는 없었나 봐요. 예. 자, 그러던 1604년 9월 허균은 황해도 수안의 군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2개월 뒤 허균이 벼슬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또 파직된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는 이 정도면 이번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거의 또 음주가무 뭐. 허균이 군수로 발령받고 황해도 수안으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 수안 지역에 아주 악명 높은 세력가 이방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방헌이 병마 절도사와 이 술을 마시다가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절도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관에게 보고한 허균은요 허락하에 그 폭행과 관련된 이 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허균에게 이방헌 집안에서 보낸 무언가가 전해집니다. 바로 이방헌을 풀어달라는 뇌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허균은 절대로 뇌물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기생에는 흔들려도 뇌물에는 기생에 흔들리네요. 오히려 뭔가 화를 내지 않았을까. 감히 뇌물이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허균이 곤장 30대를 칩니다. 아, 뇌물죄까지. 와, 그럼 죽는 거 아니야? 거의 죽어요. 그런데 허균의 상사인 관찰사가 갑자기 허균의 있는 곳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벼랑간 이방원을 풀어주게 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 받았네. 야, 뇌물 받았어. 관찰사가 뇌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 집안에서 관찰사에게도 뇌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균은 탐탁진 않지만 이거 뭐 어떡합니까? 상사의 명이니까 이방원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 화나지 근데. 네. 그런데 이방원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곤장 후유증으로 죽은 거예요. 이때 막 부랴부랴 달려온 관찰사가 허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곤장을 친 부하가 과하게 형을 집행했으니 당장 잡아가두라. 허균은 여기에서 폭발합니다. 아니, 죄인을 절차에 따라서 엄히 다스렸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런 허균의 항의 통했을까요? 관찰사 안 통하죠. 왜냐면 관찰사 이미 먹은 게 있거든요. 맞아. 여기선 관찰사 돌아가 있지. 관찰사는 네, 그렇게 허균은 군수직에서 파직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허균의 이 다사다난한 관직 생활도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9살의 허균은요, 이번에는 강원도 삼척의 부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허균은 삼척 부사로 갔을 때 무척 기뻐합니다. 경력도 생기고 자유도 생기고 이 일석이조의 벼슬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번에 몇 개월 만인가요? 또 3개월인가요? 부임한 지 2달도 안 된 시기에 또 관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이래? 와. 2달 너무 짧은데. 자, 이번에 신하들이 꺼낸 허균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번엔 뭐지? 불교를 숭신하여 불경을 외며 평소에도 치의를 입고 부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라 사습을 바로 잡으소서. 이번엔 신하들이 허균이 불교를 깊게 믿고 있어서 불경을 외우고 승복을 입고 부처에게 절까지 했다는 겁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에서 허균의 행동은 조정 신하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했죠. 자, 그렇다면 허균은 정말 신하들이 구한 대로 불교에 심취해 있었을까요? 자, 허균은요, 어릴 때부터 불교의 교리를 접하고 계속 공부합니다. 아, 예전부터. 하지만 종교로서 푹 빠져서 맹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호기심이자 공부 차원에서 본 거였습니다. 허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고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불경 읽은 것도 맞고 거기서 위로를 얻기도 했다는 겁니다. 솔직하네. 그렇게 불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파직당한 허균. 누구보다 주류로 태어났던 허균은요, 스스로 비주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 씨, 이렇게 계속 쫓겨나는 그 허균의 심경을 알 수 있는 글이 있죠. 네. 그대들은 모름지기 그대들의 법을 지키게.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그러니까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지켜라. 이거. 우와. 속된 말로 말하면 저기 돕고 다니라. 네?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간다. 네? 이 파면장 자체가 본인한테 이제는 막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이해가 돼요. 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이해가 돼요.